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뗏목에 철근 12만 톤을 태워 2. 중국 스믹 14 나노 반도체 생산 포기 3. 1 밀어주며 한 반도체 견제하던 미 결국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에서 12,000km 떨어진 나라에서 12만 톤에 달하는 철골 구조물을 세우기 위해 선박을 19번이나 왕복시킨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 나라에서 철골을 구한 후 용접장인들이 하나하나 용접해서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되지만 이 무모한 도전은 이미 50년 전 한국의 한 기업이 거뜬하게 성공해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넋놓고 바라봤던 이 무모한 도전.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업 아람코는 현대건설에게 사우디아라비아에 추진 중인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을 발주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동부 주베일 지역의 석유화학 복합단지 공장 건설을 위한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그 프로젝트 중 에틸렌 생산시설인 아미랄 석유화학 콤플렉스 패키지 1과 유틸리티 기반 시설인 패키지 4를 한국의 현대건설이 수주한 것이죠. 사업 규모는 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6조 4천억 원에 이르는데 이는 한국 기업이 그간 사우디에서 수주한 사업 중 최대 규모입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주베일이라는 지역은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지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동아건설이 수주한 리비아 대수로 공사 나 대림건설과 SK 에코 플랜트가 튀르키예에 건설한 세계 최장 현수교 차나칼레 대교 등을 20세기 최대 공사라고 부르지만 진짜 20세기 최대 공사는 현대건설이 사우디 주베일에 건설한 산업항입니다. 잠시 1973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73년 제1차 오일 쇼크가 시작되고 2년도 지나지 않아 원유값은 무려 5배가 뛰면서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한국 경제는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외국의 빚 상환 독촉으로 많은 기업들이 부도 직전에 내몰렸죠. 그런데 이 당시 좁은 한국이 아니라 저 멀리 외국에서 외화를 벌어와야겠다고 생각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현대그룹의 창업주 정주영입니다. 당시 전 세계 모든 돈이 중동으로 몰려들고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동부 주베일에 산업항 신항을 건설하기로 했죠. 주베일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적인 유전지대로 만약 이곳에 항구를 건설하면 주베일에서 나오는 원유를 외국으로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발전도 꾀할 수 있었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무려 9억 6천만 달러를 투입해 산업항을 건설하기로 하고는 경쟁 입찰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현대건설은 이 입찰에 참여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면 20세기 최대 공사라 불리던 이 공사는 110만 M2위 콘크리트 작업량을 필요로 했는데 웬만한 항만공사의 흙매립량보다도 많은 양이었죠. 그리고 현대건설은 이런 큰 공사를 해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우디 왕실조차도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서독 등 9개 기업에게만 입찰 초청장을 보냈고 일본의 건설사들조차 초청장을 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정주영은 사우디체 신청이 공사 입찰에 참여할 10개 회사 선정을 맡긴 영국 엔지니어링 업체 윌리엄 할크로우사를 설득하고 조선소 건설 당시 도와줬던 바클레이 은행의 도움을 받아 어렵사리 마지막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정주영은 9억 3,114만 달러로 투찰했는데 이 금액은 당시 한국 전체 국가 예산의 20%나 되는 금액이었죠. 그리고는 44개월의 공사 기간을 아무런 조건 없이 8개월 단축시키겠다는 제안까지 덧붙였고 이 제안 덕분에 사우디체 신청은 미국, 유럽 등 쟁쟁한 건설사를 제치고 현대건설을 낙점했습니다. 20세기 최대 공사가 현대건설에게 떨어지는 순간이었죠. 사실 공사를 따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았습니다. 특히 입찰에 실패한 기업들이 어떻게든 현대건설을 밀어내기 위해 온갖 회방작전을 펼쳤죠. 여기에 발주처는 현대건설이 OSTT, 오픈시 탱커 터미널 경험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상유조선 정박시설인 OSTT는 수면 아래 30m 안반에
12m 높이의 기초공사를 해야 하는 공사인데 아무래도 어려운 공사기 때문에 경험이 필요했죠. 입찰에 참여했던 미국의 브라운 앤드 루트, 브라운 앰퍼샌드 루트는 이 공사에만 9억 달러를 써냈는데요. 하지만 이 브라운 앤드 루트 덕분에 현대건설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경악하게 한 무모한 도전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운 앤드 루트는 이 OSTT 공사에만 9억 달러를 썼는데 높은 값을 써냈음에도 수주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공사를 위한 모든 장비를 사우디 옆 바레인에 갖다 두었는데 수주에 실패하자 이 장비들의 처리가 문제였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대건설이 이 장비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일 텐데 자꾸 비싼 값을 부르자 정 회장은 한국으로 돌아와 버렸죠. 브라운 앤드 루트 입장에서도 바레인에 두고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니 하루에 보관료만 7천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결국 현대건설이 이겼습니다. 최초 제시 금액의 10분의 1 가격으로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이제 진짜 도전이 남았습니다. 사우디가 이 산업향을 건설하는 목적은 간단했습니다. 원유를 수출하는 30만 톤 크기의 탱커 4대를 한 번에 접안시킬 수 있는 규모의 항구를 만드는 것인데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상 자켓이라는 철 구조물 89개가 필요했습니다. 구조물 하나당 무게가 550톤, 가로 18m, 세로 20m에 높이는 36m로 10층 높이 빌딩과 같았고 한 개당 제작비는 당시 돈으로 5억입니다. 이런 자켓을 89개 만든 후 수심 30m에서 연결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켓을 어디에서 만드냐는 겁니다. 이때 정주영의 결단력이 빛이 났는데요. 1974년 아틀랜티코를 시작으로 선박 제작에 연엄없던 울산 조선소에서 자켓을 만든 후 주베일 현장으로 가져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면 이동거리만 12,000km였을 뿐 아니라 최단 거리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대만과 필리핀을 지나 말라카 해협을 건너야 했습니다. 말라카 해협은 유명한 태풍지대로 한 번이라도 태풍을 만나 바지선이 전복되거나 충돌 사고를 겪으면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운송 방법도 문제였는데 한 개에 550톤에 달하는 자켓 89개를 12,000km 옮기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나온 묘수가 이름하여 뗏목 수송 작전입니다. 15,800톤급과 5,500톤급 바지선 두 척을 연결한 후 자켓 5개를 얹어 이를 배로 끌고 가는 겁니다. 89개 자켓 전부를 옮기기 위해서는 총 19번의 항해가 필요했는데 한 번 운반에 총 90일이 걸렸습니다. 선적에 10일, 가는데 40일, 하역에 10일, 오는데 30일 총 90일이었죠. 이렇게 매달 한 번씩 바지선이 사우디로 출발했고 무사히 자켓 89개를 설치했습니다. 사우디 관계자를 뿐 아니라 입찰에 탈락한 기업 관계자들은 19번이 항차에서 큰 사고가 딱 한 번 있었는데 11번째 항차에서 중간에 바지선 한 척이 분실된 사고입니다. 울산에서 출항한 배들은 인공위성을 통해 무선 교신을 하며 매일 낮 12시 정각의 위치와 파고 11번째 배가 태풍을 만나 바지선을 잃어버렸습니다. 현대건설은 즉각 비행기를 띄워 바지선 행방을 찾아 나섰는데 다행히 멀지 않은 해안가에서 조난당한 바지선을 찾았고 예인선으로 자켓을 끌고 싱가포르에 입항했죠. 자켓은 생각보다 많이 부서진 상태였으나 한국에서 다시 만드는 것은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공기단축은 꿈도 꿀 수 없었고 결국 주베일로 가져가 수리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주베일에 머물던 담당자들이 꼼꼼하게 수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득한 끝에 2주일 만에 완벽하게 수리해 현장에 투입시켰죠. 그런데 이 무모한 수송 작전만큼 발주처를 놀라게 했던 것은 정밀 시공 능력 덕분입니다. 파도가 넘실대는 수심 30m 바다에 550톤짜리 자켓을 오차없이 정확하게 설치하는 것이 당시에는 불가능한 과업처럼 여겨졌었습니다. 외국 회사들은 이런 경우 보통 자켓을 설치한 후 간격에 맞춰 빔을 제작하는 방법을 썼지만 현대건설을 정확한 위치에 자켓을 먼저 받고 미리 제작된 빔을 설치했습니다. 한 개 오차 5cm 내외에서 20m 간격으로 정확하게 자켓을 설치할 때마다 사우디 왕실 관계자들의 입꼬리가 올라갔다고 하죠.
결국 1979년 12월 20세기 최대 공사로 불리던 주베일 산업향은 현대건설의 손에서 완벽히 준공됐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계약 기간보다 10개월이나 단축된 공기에 발주처를 비롯한 선진국 건설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발주처인 아람코 역시 OSTT에서 보여준 현대건설의 능력을 인정했고, 이로써 국제 입찰 시장에서 코리아는 대단한 견제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잊지 못할 인연을 맺은 주베일 지역에서 현대건설은 사우디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주를 따냈고, 최근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소식이 뜸한 가운데 이를 마중물 삼아 많은 공사가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로 인해 코너에 몰린 중국이 금기야 한국과 반도체 협력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한국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연일 경제안보 제재 수위를 올리는 가운데 다급해진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두고 협력하자며 한국에 전격 손을 내민 것인데요. 보시는 사진은 중국 상무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한국통상교섭본부장과 중국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회담한 뒤 기념 촬영을 한 모습을 이례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 장관회의에서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나 반도체 공급망 문제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영역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 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례적인 만남을 두고 중국 측에서 특별한 일인 것처럼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중국의 진짜 속내는 미국이 대중국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을 제한하며 다른 나라의 동참까지 유도했는데 제발 한국이 이에 동참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9일 논평을 통해 이 회담을 거론하며 두 나라가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시장 내 구멍을 메워주는 건 미국 마이크론의 공급 부족분을 한국 기업이 메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한중 간 반도체 분야 협력에 매달린 것입니다. 반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본격화한 일본에 대해서는 강렬한 불만을 제기하며 일본의 반도체 조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손을 내밀고 일본은 강하게 압박하는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이라는 문구는 한국 측 발표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간 중국이 보여온 태도를 보면 허울 좋은 유화책을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언제 그랬나는 듯 태도를 바꿔온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립대 최근 중국의 반도체 사정이 정말 심각하긴 한 모양입니다. 최근 서진핑 주석은 문집을 통해 반도체 기술 자강을 외치면서 한편으론 한국의 반도체 협력을 제안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3월 양회 때 당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반도체 등 핵심 기술과 관련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이 문제를 자신이 직접 독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기술 자강을 외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에 구애를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난 속도로 추락 중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 중신거지는 지난 1분기 암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1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6%나 급감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SMIC는 14나노 이하 미세공정 반도체 고객사 수주와 반도체 생산 자체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만 디지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SMIC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14나노 파운드리 기술과 관련한 설명 페이지를 삭제한 상태입니다. SMIC는 제2위 TSMC를 꿈꾸던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었던 만큼 현재 중국 반도체 업계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를 앞세워 SMIC 위 반도체 장비 및 기술 확보를 압박하자
첨단 반도체 대신 구형 레거시 반도체라도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과거 SMIC는 7나노 미세 공정으로 반도체를 제조했다는 소문이 돌 만큼 파운드리 기술력에서 TSMC와 삼성전자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SMIC의 급성장은 중국 반도체 성장을 경계하던 미국 정부가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SMIC가 중국의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 자급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인공지능 등 신사업에서 중국이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을 우려한 것입니다. 사실 반도체는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인 산업입니다. 해외 기술과 장비가 없으면 SMIC는 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TSMC와 삼성은 2018년부터 7나노미터 칩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두 회사 모두 이를 위해 SMIC에는 없는 ASML EUV 스캐너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적어도 5년 안에는 SMIC가 5나노미터 또는 3나노미터 칩을 생산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EUV 장비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MIC가 삼성전자와 격차를 좁히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몰락의 길로 접어들자 중국 내부에서도 시진핑 정부에 대한 자성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미국 탓이 아니라 중국 스스로의 책임이다. 이 말은 미국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놀랍게도 중국 상해교통대의 한 교수가 한 말입니다. 주인공은 상해교통대의 후웨이 교수입니다. 후웨이 교수의 이 발언은 현재 중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중국 스스로 고립되는 일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후웨이 교수 이런 발언에 대해 중국에서 가만히 둘 리는 없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애국심에 불타는 주요 매체의 용단 폭격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중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후웨이 교수의 발언에 공감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굴욕을 감수하고서라도 미중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 네덜란드 등으로부터 고가의 반도체 장비를 제공받지 못하면 생산 라인이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의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30%에도 못 미칩니다. 따라서 중국 현지에서조차 굴욕을 감수하고서라도 미중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인데요. 익명을 요구한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미국의 탄압은 부당하지만 아직 중국 반도체는 그에 맞설 역량이 없다. 제재 이후 주요 기업의 가동률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고 중국 상무부가 한국을 붙잡고 구애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반도체 멸망이 원인이 되어 중국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교수까지 등장하고 중국 상무부는 한국에 손을 내밀었지만 그럼에도 중국은 앞과 뒤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손을 내밀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반도체 인력을 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최근 들어 그 수법은 아주 대담해졌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개발 분야의 고급 인력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대만 TSMC 등의 공장이나 사옥 앞에서 잠복까지 하면서 한국 인력들과 직접적인 접촉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인데요. 중국 반도체 직원들은 퇴근 시간대에 한국 반도체 인력들에게 접근해 한국 기업에서 받는 연봉 이상의 웃돈을 제시한 뒤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이 같은 풍경을 전하면서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국의 전문 지식을 축적하려는 중국의 조직적 활동이 강화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실제 중국의 움직임은 꽤 적극적입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 공장이나 사옥 앞에서 이른바 뻗치기를 하다가 퇴근 중인 직원들에게 접근해 이직 제안을 하는 건 기본인데요. 기존 연봉의 3에서 4배에 달하는 파격적 급여 제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페이퍼 컴퍼니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재취업 제한 내규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회하기 위해 반도체와 무관한 명칭의 페이퍼 컴퍼니에 한국 엔지니어를 취업시킨 후 기간 제한이 풀리면 정식 채용하는 꼼수까지 쓰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으로 이직한 엔지니어 입장에선 잠재적인 첨단 기술 유출범이라는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생리를 잘 아는 중국 기업들이 가짜 명함까지 만들어주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저질스러운 1차 원적 꼼수를 한국은 시스템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이직 및 출입국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신규 조사 기관 설립 등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의 협력이 절실하다면 중국은 먼저 한국과 신뢰부터 쌓아야 할 텐데요. 적어도 뻔뻔한 인재 유출부터 중단하고 나서 한국의 반도체 협력을 제한하는 게 순서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전 세계 첨단 산업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하에 중국의 첨단 산업이 장비도 못 구할 정도로 경쟁력을 잃어가자 이제는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의 반도체를 의도적으로 겨냥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미국의 애플을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만과 일본이 똘똘 뭉치면서 한국의 반도체를 소외시키는 듯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대만 TSMC에게 미국의 애플은 VIP 고객입니다. TSMC 매출 4분의 1가량이 애플에서 발생하며 다른 업체들과는 다르게 최신의 미세 공정을 요구하 단가가 가장 높은 제품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아이폰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를 생산하는 소니는 이미지 센서에 필요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TSMC에게 주문하여 생산한 뒤 애플에 납품하고 있어 애플, TSMC 그리고 소니는 특수한 관계로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던 중국은 서방의 제재로 계획이 들어지자 더 늦기 전에 대만을 무력 통일하여 대만의 반도체 기반 시설을 홍콩처럼 흡수하려는 계획입니다. 중국이 노골적으로 이런 속내를 드러내자 애플은 자신들의 캐시카우인 스마트폰 공급망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려해 중국과 대만에서 공장을 철수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아이폰의 조립 공장은 대만 기업 폭스콘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운영 중이며 아이폰에 탑재되는 CPU와 같은 대부분의 반도체는 대만 내 TSMC에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지만 미국 내 공장이 하나도 없는 애플 입장에선 자신들의 핵심 공급사들이 전부 중국과 대만에 있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처럼 변수가 많은 상황 속에 폭스콘과 TSMC 등 협력업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애플 제품을 수주하고 싶다면 빠르게 탈중국을 결정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만 기업 폭스콘은 베트남과 인도 쪽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고 대만 TSMC는 일본과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소니와 협력하여 구마모토 지역에 이미지 센서 공장을 건설 중인데 TSMC가 8조 원을 투자했고 소니가 6천억 원을 투지했으며 일본 정부 또한 직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총 공사비인 9조 원에서 절반가량인 4조 5천억 원을 지원하여 한국에 밀려 고사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선 1조 4천억 규모의 일본 공장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공사 대금의 3분의 1에 달하는 4,600억 원가량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소식입니다. 마이크론의 이번 투자로 일본은 엘피다 반도체 이후 명맥이 끊긴 D램 생산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크론의 당초 계획은 일본의 8조 2천억 규모의 대규모 D램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세계 경제가 하락 추세로 변하면서 공장 규모도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은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의 낸드 플래시 공장과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아날로그 칩 파운드리 등 다양한 반도체 분야에서 투자를 받아 문어발식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면서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통한 해외 투자로 자체적인 반도체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난이 오더라도 자국 기업에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하려는 계획이지만 일본의 이런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근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글로벌 기업들 역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수조 원을 들여 D램 공장을 건설 중인 미국 기업 마이크론은 상황을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D램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단둘이서 전 세계 점유율을 70% 이상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글로벌 D램 시장은 삼성과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세 곳이 나누고 있는데 최근 한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점유율 10%대를 눈앞에 둔 마이크론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일본을 전진기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마이크론 편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경기 침체 현상이 짙어지면서 반도체 수요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D램 가격도 올해 초 대비 40% 이상 하락하는 등 본격적인 하락세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곳은 미국의 마이크론으로 이번 1분기에만 단기 순손실 2,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확히 7년 만에 발생한 초대형 규모의 적자인데 이어서 이번 2분기와 3분기 매출 역시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는 전망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규모 적자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마이크론은 전체 직원 중 10% 이상을 감원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구조조정 비용으로 3천만 달러, 대략 400억 원가량이 투입된다고 알려졌습니다. D램에만 의존하던 마이크론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도 위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반도체는 이런 사이클을 지나면서 성장해왔습니다. IT 매체 디지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3D 낸드의 가격을 10%가량 올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반도체 하락세에도 이렇게 배짱 있는 가격 상승을 결정한 이유는 다름 아닌 올해 10월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로 중국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YMTC, 양쯔 메모리 테크놀러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설립된 YMTC는 중국 당국의 지원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2020년엔 삼성과 SK하이닉스만의 독보적인 기술이었던 128단 낸드 플래시 개발에 성공하며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로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YMTC 위 가파른 성장 배경엔 미국 기업 애플이 있었는데 미국 상무부의 조치로 YMTC 가 수출 통제 명단에 오르자 미국의 애플은 YMTC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삼성의 3D 낸드를 구매한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미국이 한국의 칩4 반도체 동맹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의도적인 견제와 혜택을 번갈아가며 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칩4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만 빠진다면 단순한 계산으로 한국이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게 가능해집니다.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게 반도체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중국의 반도체를 매우 비싸게 팔아도 선택지가 없는 중국은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 공식적으로 대중국 반도체 제재그룹인 칩4에 참여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대중 견제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선 한국은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기에 칩4 동맹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런데 대만의 사례를 보면 칩4 동맹과 대중 수출 규모는 사실상 연관성이 없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중국과 지속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대만의 반도체 수출비 중 50% 이상이 중국을 향한 수출입니다. 중국에서도 대만의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기에 대만의 칩4 반도체 동맹 참여를 견제하겠다며 대만산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는다면 결국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칩4에 참여한다는 보복으로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금지하면 안 그래도 높은 대만산 반도체 의존도를 더욱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태 중국은 국가적인 분쟁 상황이 있을 경우
자신들이 가진 구매력을 적극 활용해왔지만 요즘 같은 글로벌 무역 시대에 수입 제한과 같은 1차원적인 조치는 효과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선심 쓰듯 구매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사는 것입니다. 결코 중국이 한국과 무역 규모가 높다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님에도 중국은 자신들이 물건을 사주기에 혜택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제품은 한국이 아니면 중국은 만들 수도 없고 구하기도 어렵기에 사실상 혜택을 주는 쪽은 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한국이 대중국 반도체 동맹인 칩4에 참여한다고 해도 중국과의 무역에서 손실은 거의 없으며 보더라도 극소량이 될 것입니다. 며칠 전 미국의 마이크론이 직원과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구조조정과 반도체 생산량을 20% 감산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본 현지에 짓고 있는 최신형 D램 공장 건설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공장을 완공하고 빠르면 내년 말부터 D램을 생산하겠다는 마이크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막대한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기업들도 줄줄이 자금난을 겪는 가운데 무리한 투자로 경영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업계 1위인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